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미국 지도 생긴 모양을 보면 고래밥에 있는 고래 모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고래 모양 꼬리 쪽에 밑에 보면 가로로 길쭉한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쿠바인데요. 쿠바 하면 시가, 야구, 그리고 무엇보다 카리브해를 품은 휴양지로 60년대 레트로 감성에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낭만이 넘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이 낭만과 같은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이면에는 독재와 부정부패, 경제단절의 역사도 무시를 못하죠. 독재에 맞서 혁명을 한 그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된 독재를 경험한 쿠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평상시에 보통 일반적인 국민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독재가 펼쳐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고 대중의 삶이 풍요롭고 문제만 없으면 그 사회에서 독재가 문제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은 평소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싱가포르도 독재 국가인데 그런 경향이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대중들의 삶에 희망이 없거나 나아질 기색이 없다면 혁명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기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개혁이나 혁명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렇게 대중의 지지를 얻은 그 혁명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과거 역사를 봐도 혁명이나 기존 질서를 뒤엎는 그런 체제 변화들은 심각한 경제 문제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시작이 되죠. 히틀러 같은 경우도 세계 대공황에서 등장을 했고 프랑스 혁명도 극도의 빈부격차가 그 배경이 됐으니까요. 혁명은 거의 공식처럼 대중의 경제난이 배경이 되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모두 사실은 독재로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대의 독재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재는 매번 개혁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폭권 정치로 끝났다라는 거죠. 대부분 독재가 처음에는 개혁, 혁명 이런 걸로 시작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독재자들은 항상 그 시대의 대중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등에 업고 지지 세력을 얻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개혁과 변화가 대중들은 자신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따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경제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지 기반이 약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정치적인 독재자로 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독재자들의 대중 앞에서 내세우는 개혁적인 말과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은 큰 괴리감이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개혁은 자기하고 상관없는 정치적인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경제적으로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개혁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개혁은 대중들의 삶에 포커스를 둔 그런 개혁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냥 이쪽 권력에서 저쪽 권력으로 단순히 대중들이 봤을 땐 나쁨에서 다른 나쁨으로만 바뀐 그런 변화가 개혁으로 둔갑돼서 불리는 경우가 많죠. 사실 많은 혁명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경우도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로만 보면 대중들의 삶은 그대로인데 권력 집단만 교체되고 그 권력 집단이 원하던 형태로 정치가 바뀌는 것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독재자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과거의 쿠바 경제와 정치 환경을 보면 다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중의 삶이 어려워질 때 경제적이겠죠. 대중의 삶이 어려워질 때 대중들을 등에 업은 개혁, 혁명 세력이 등장하고 그 세력이 집권을 했을 때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대중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하면 쉽게 독재화된다는 거네요. 그러다 보면 그 혁명이 처음의 의도는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대중을 위한 혁명이 아니라 권력 교체밖에 안 되는 혁명이 되는 거고요. 대중은 권력 교체에 들러리만 되겠네요. 공감 가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쿠바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네. 1900년대 초반의 쿠바는 아르헨티나와 더불어서 가장 부유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당시에 쿠바 경제가 실제로는 거의 미국 경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었어요. 미국 스페인 전쟁으로 쿠바는 1902년 스페인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그때부터 사실상 거의 미국의 부속 국가처럼 됐었죠. 그랬었죠.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수입품의 60% 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고요. 수출품의 8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할 정도로 당시 미국과의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였는데요. 참고로 당시에 미국에 보내는 수출품은 거의 대부분이 주로 설탕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쿠바의 설탕 생산 시설에 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1924년에는 쿠바에 들어온 미국의 투자 규모만 12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투자 자금이 쿠바 내로 유입되게 된 거죠. 알려지기로는 1920년대 당시에 쿠바 농장의 3분의 2가 미국 회사 거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술을 못 마시게 되니까 가까운 지역의 휴양지로 유명한 쿠바로 많은 미국인들이 술을 마시려고 몰려들게 되는데요. 자연스레 쿠바의 다양한 휴양시설도 늘어나게 되고 관광과 도박 산업도 발전하게 되면서 거기에 미국에서 들어온 해외 투자 자본까지 더해지게 되니까 경제적인 번영을 쿠바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번영이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시에 미국의 금주법 때문에 미국의 마피아들도 쿠바로 활동 영역을 확장을 했었죠. 미국 마피아들이랑 쿠바 정치인들이랑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쿠바가 유흥산업의 제국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항상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경제 번영 뒤에 늘상 뒤따라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요. 당시 바티스타라는 독재 정부 아래서 시간이 갈수록 쿠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도 심해지게 되고 경제적인 빈부격차도 극심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참기 힘든 쿠바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게 된 거죠. 그때가 군부 독재 정권이고. 네, 독재였고요. 그리고 이때 등장한 사람이 피델 카스트로라는 정치인입니다. 카스트로는 하바나 대학의 법학과를 나왔고요. 처음에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대학 시절에는 제국주의와 친미 정권에 반대한 학생 운동에 참여하면서 독재를 타파하는 개혁의 길에 접어들게 되죠. 근데 카스트로가 사회주의자잖아요. 네, 알려진 것처럼 사회주의자는 맞는데 근데 사실 혁명 과정에서 개혁 초반만 하더라도 카스트로는 사회주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면서 대중을 결집시킨 건 아니었어요. 독재정치 타파와 부정부패와 기득권 척결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앞에 내세우면서 그 당시에는 반제국주의와 자유주의적인 성향도 같이 보이던 인물이었죠. 아, 그러니까 그 혁명이 앞에서 말한 독재 타도, 부정부패 척결, 빈부격차 해소 그런 걸 더 무게 있게 내세운 거네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쵸.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조차도 이 카스트로를 긍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생기게 됐는데요. 특히 당시에 뉴욕 타임즈가 카스트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도를 많이 내기도 했었죠.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과거 남미에서는 군사 쿠데타를 통한 정권 교체가 통상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군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카스트로는 앞전의 지도자들하고는 좀 달랐는데요. 정식 군부대가 아닌 대중들에 기반한 반란군을 결성해서 게릴라전을 통해 혁명을 추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혁명 과정을 하나하나 기가 막힌 선전선동을 통해서 미국 언론에 퍼뜨리는 언론 플레이를 한 건데요. 자신들의 반란군을 가리켜서 쿠바 대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정의로운 전사들인 것처럼 꾸며서 미국 여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끌어내게 된 거죠. 이때 카스트로의 최측근으로 있던 체게바라가 홍보 역할에서 큰 기여를 한 거고요. 사실 카스트로는 군사적인 승리보다도 미국 기자들을 이용한 선전선동 활동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바티스타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대중을 결집시키고 무장투쟁도 하고 여론도 끌어가면서 혁명을 성공한 거네요. 집권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카스트로는 1959년 1월에 권력 쟁취에 성공하게 되고요. 권력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손댄 게 군대부터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시에 내무부에 속해 있던 모든 경찰 조직을 내무부에서 빼내서 자신의 권력 기하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명분은 정권이 교체되는 사회 혼란을 틈타서 쿠바 내에서 군과 경찰을 통해서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이유였는데요. 사실 나중에 결과적으로만 보면 독재를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군과 경찰 조직을 자기 직할 조직으로 돌려놓고 저항 세력이 등장하는 걸 원천 봉쇄한 거네요. 그쵸. 그리고 카스트로는 1959년 3월부터 명백한 파시스트적인 독재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군사재판을 열어서 전임 바티스타 정부의 군 관료들을 숙청 작업을 한 거죠. 참고로 당시에 카스트로가 원하지 않던 판결을 내린 재판관이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미 이때부터 그의 독재 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59년 중반부터는 카스트로가 사회주의를 천명하게 되는데요. 소련의 무기와 KGB의 지원을 받아서 보안부대까지 조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반공산주의라는 그런 낌새만 비춰도 체포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게다가 카스트로는 강한 반미 성향으로 인해서 친미적인 언론 보도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본색을 드러내네. 게다가 카스트로가 산업 국유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연관된 설탕 산업을 포함해서 미국 자본이 들어간 휴양시설까지 국유화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 거죠. 당연히 미국 정부는 강력한 경제 제재로 쿠바 경제를 봉쇄하게 되고요. 쿠바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진 쿠바 국민들이 대규모로 탈출을 시도할 정도로 쿠바 경제가 힘든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게 1959년부터 시작된 그의 독재 정치는 그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까지 이어지고 나서야 2018년 카스트로 시대가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도 라울 카스트로가 배후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죠. 1962년부터 미국으로부터 금수 조치를 당한 쿠바는 아직까지도 그 제재가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나마 관광산업으로 근근히 연명하던 게 쿠바 경제인데 그마저도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박살나게 됐는데요. 경제난으로 수많은 쿠바인들이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하고 있고 그런 미립국 지원이 쿠바에서 하나의 큰 산업을 형성할 정도로 사회 문제로 지적되다 보니 바이든이 쿠바를 가리켜 실패한 국가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사실 혁명이라는 게 코너에 몰린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애초에 혁명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방치만 하다가 혁명을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잘못된 건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는 사회가 더욱 바람직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대중의 여론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중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런 혁명 세력이 독재자가 된 케이스로 쿠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쿠바 이야기를 떠나서 혁명이라는 게 대중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작된 혁명이 결과적으로 대중의 삶을 개선시킨 적은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결과만 놓고 보면 권력의 교체만을 위해 대중이 들러리가 되고 희생이 따른 혁명이 많았죠. 왜 그럴까요? 대중의 의지와 지지로 집권한 혁명 세력이라고 해서 집권 이후에도 맹목적인 지지를 해버리니까 쉽게 부패하고 독선적으로 변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권력은 견제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강해지고 돌이키기 힘든 지경까지 가죠. 혁명이라는 게 어찌 보면 혁명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